크눌프. 어릴 적 우리가 배운 개미와 배짱이는 명확했습니다. 부지런한 개미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반면 노래만 하는 배짱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구는 삶도, 배짱이처럼 노래하는 삶도 모두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할 책 크눌프를 읽으며 문득 이 우화가 떠올랐는데요. 오늘 소개할 크눌프 역시 세상이 정한 성실함의 기준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방랑자가 등장합니다. 눈이 아름답고 섬세한 손을 가진 그가 자연을 벗삼아 떠도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동경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헤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인물. 지금부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작가 소개. 헤르만 헤세는 1877년 7월 독일 남부의 소도시 칼프에서 개신교 선교사인 부친 요하네스 헤세와 모친 마리 군데르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친이 선교사이며 어머니 또한 독실한 신자였던 관계로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의무감이나 자기중심적 교육을 시켰고 종교적 신념도 강요했습니다. 헤세는 15세 무렵 짝사랑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후에 김나지움 신학교에 입학하나 이곳에서도 그는 도망쳐 나오게 되는 등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은 그의 소설 속에서 다양하게 묘사됩니다. 이후 그는 시계수리공으로 일하다 작가가 되고자 서점에서 일하며 글을 쓰게 됨으로써 안정을 찾게 됩니다. 1904년 페터 카멘찐트를 시작으로 그는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유리알 유이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유리알 유이는 그에게 괴테상과 노벨문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나치 치하의 독일 시절 나치즘을 비판하는 행보를 보였다가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30년 말에는 독일 내 자신의 작품 출판이 모두 금지당하게 됩니다. 결국 고뇌하다 조국을 버리고 스위스로 망명하여 스위스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년엔 정원 가꾸기를 즐겼으며 1962년 8월 9일 스위스의 몬타뇰라에서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작가의 크눌프에 대한 생각과 소설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헤세는 생전에 수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유독 이 작품을 사랑했으며 크눌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눌프는 내 젊은 날의 소중한 아이였다. 이 소설은 초봄, 크눌프에 대한 나의 회상, 종말, 총 3편의 이야기를 한데 묶은 작품으로 처음에는 각각 다른 잡지에 독립적으로 실렸었다가 1915년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출간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헤세가 결혼과 함께 안정적 삶을 시작하였으나 자신의 시민적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했던 시기이며 성찰적인 소설들이 풍성하게 발표된 창작 후반기로 접어들기 전이 과도기이기도 했습니다. 직업과 결혼을 통한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거부하고 세상을 자유롭게 떠돌며 자연과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크눌프의 모습에서 헤세가 어떤 삶을 원했는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줄거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첫 번째 이야기는 초봄으로 병을 앓아 수척해진 크눌프가 고향 친구인 무두장이 에밀 로트푸스의 집을 찾아오며 시작됩니다. 에밀 로트푸스와 그의 아내는 크눌프를 무척 반갑게 맞습니다. 크눌프는 말솜씨가 유창하고 노래와 춤은 일품이며 그가 입을 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그 점에 대해 그가 느끼는 자부심은 특별해서 만일 누구든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면 그것을 일종의 영예로 여겨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무두장이는 크눌프에게 끝없는 방랑과 무의도식을 이제는 그만둘 때라고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는 자신의 삶이 과연 옳은 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무두장이는 약간의 질투심을 느끼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는 자신의 지하 작업장으로 가면서 그저 구경하는 것 외에는 삶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 독특한 친구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았다. 일을 하고 발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는 하지만 결코 그토록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손을 가질 수 없었고 그토록 가볍고 날렵하게 걸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아니, 크눌프가 옳았다. 그는 자신의 천성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따라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았으며 모든 소녀들과 여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매일매일을 일요일처럼 살았다. 다음, 크눌프는 재단사인 슐로터베크에게 가게 되는데 재단사 친구는 크눌프의 조끼와 모자를 멋지게 다려주면서 아이들이 5이나 되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크눌프는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에게도 2살짜리 아들이 있으며 아이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던 상태였던지라 아이는 입양되어 자신은 아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크눌프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슐러터베크 자신이 이 세상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크눌프는 에밀 로트푸스의 집에서 에밀의 집과 정원이 맞닿은 집의 어여쁜 하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저녁에 춤을 추러 가자고 하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합니다. 그는 재단사 친구가 다려준 조끼와 모자를 멋지게 차려입고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는 그녀가 막 시골에서 올라와 향수에 젖어 있을 거라 생각해 그녀에게 작은 기쁨을 선사하고자 그녀를 데리고 술집에 가서 춤을 추고 맥주도 한잔합니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소녀와의 만남은 그렇게 뒤로하고 그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크눌프에 대한 나의 회상으로 화자와 크눌프가 청년 시절 그와 함께한 여행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둘은 비옥한 지역을 두루 여행 다녔고 황금빛 밀밭을 거닐었으며 신선한 호두나무 아래나 숲 가장자리에 누워 지내기도 합니다. 크눌프는 가는 곳마다 농부들에게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는 그림자 놀이를, 소녀들에게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서도 화자와 크눌프는 삶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것과 섞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함께 서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각자 자기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는 꽃과도 같아서 다른 영혼에게로 갈 수가 없어. 아버지는 그의 자식에게 코와 두 눈과 심지어는 이성까지도 물려줄 수 있지만 영혼은 아니야. 영혼은 모든 사람들 속에 새롭게 존재하는 것이지. 헤세는 결국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단독자임을 일깨워줍니다. 누구도 내 영혼을 대신할 수 없기에 우리는 타인과 비교할 필요 없이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이나 두려움도 항상 함께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 하지만 그럴 경우 난 그것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걸. 이것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 꼭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야. 반대로 연약해서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난 그것을 바라보게 되지. 그러면서 난 기쁨만 느끼는 게 아니라 동정심도 함께 느낀다네. 매일 기쁨만 있다면 그 기쁨을 느낄 수는 없겠죠.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며 또한 언제든 항상 볼 수 있다면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종말로. 크눌프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겼으며 폐병으로 인해 죽음이 가깝습니다. 크눌프는 마지막으로 어릴 적 고향을 찾아갑니다. 가는 도중 의사인 친구 마홀트를 만납니다. 마홀트는 그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입원시키려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고향을 둘러보며 그는 옛 생각에 잠깁니다. 죽음 직전 마지막으로 그는 석공 샤이블레를 만납니다. 샤이블레는 어릴 적 똑똑하고 재주 많은 친구가 그렇게 떠도는 것이 안타까워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충고합니다. 그때 크눌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샤이블레. 하느님은 아만 알더러 너는 왜 판사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묻진 않으실 거야. 이제 크눌프는 병세가 악화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눈 덮인 숲속에서 길을 걷다가 하느님과 종종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크눌프는 프란치스카가 자신을 떠나자 자살을 시도했던 14살 때의 모습,
첫사랑 헨리에테,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낳고 죽어버린 리자베트를 떠올리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너가 리자베트를 고통스럽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아름다운 것을 그녀에게 주었다고 말하며 결국 너는 너의 본성대로 잘 살았다고 말해줍니다. 크눌프가 젊었을 때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오직 내 모습 그대로의 널 필요로 했었다. 나를 대신하여 넌 방랑하였고 안주하여 사는 자들에게 늘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일깨워 주어야만 했다. 나를 대신하여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조롱받았다. 내 안에서 바로 내가 조롱을 받았고 또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자녀요, 형제요, 나의 일부이다. 네가 어떤 것을 누리든 어떤 일로 고통받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했었다. 크눌프는 그제야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쏟아지는 눈송이 사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클로징.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크눌프에게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와닿았는데요. 크눌프가 자신의 삶을 후회하자 하느님께서 난 오직 내 모습 그대로의 널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혹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대신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조롱받을 때나 사랑받을 때 하느님이 항상 너와 함께 했다는 문장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저마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오직 자신의 모습 그대로일 때가 가장 빛난다는 것을 크눌프를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짧은 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무척 좋아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책인데요. 마지막으로 작가의 크눌프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햇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옮기며 이 소설의 리뷰를 끝내려고 합니다. 작가는 자신을 매혹시키는 것을 묘사하는 자라고 생각하네. 크눌프와 같은 인물들은 나에겐 매우 매혹적이네. 그들은 유용하지는 않지만 많은 유용한 사람들처럼 해를 끼치지는 않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닐세.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크눌프와 같이 재능 있고 생명력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세계 안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 세계는 크눌프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또한 내가 독자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 연약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일세.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